네. 자, 요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작물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회차 이제 저작물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죠. 예, 왜냐면 등록을 요건으로 하진 않지만,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이제 저작권이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첫 번째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격이 필요하죠. 그 자격이 뭐냐면, 예, 창작자로서의 자격이 바로 이제 저작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작물이 뭐냐?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요번 시간에는 이제 저작물은 여러 번 나눠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합니다. 저작물의 성립 요건. 이 요건을 갖추면 저작물이 되는구나. 예, 그 성립 요건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물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저작권법은. 예, 요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의 규정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의 규정이죠. 가장 먼저 나오는 정의 규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정의 규정입니다.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정의 규정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성립 요건으로 이제 분석하는 건 그 다음 시트에서 얘기하도록 하겠고, 일단 두 문자로. 네,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잡다한 게 그려지긴 했는데, 자, 여기 인사, 표현할 때 표자, 창자할 때 창자. 그래서 자, 인사 표창 외워두세요. 네, 인사 표창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저작물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도 이제 예로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화가의 그림을 만약에 그 화폭을 만약에 양도했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지 저작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이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이 물자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유체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 유체물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저작물은 그 유체물에 표현돼 있죠. 그 표현된 형상 그 자체예요. 그게 이제 저작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체물의 표현이 된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유체물의 표현이 됐을 때 그 표현이 우리 저작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된 어떤 매체, 요게 이제 유체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표현된 그 형상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고, 이 유체물에 대해서는 이제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실제 저작물이라고 해서 화폭, 예컨대, 우리가 이제 악보의 기재를 했으면 악보 자체,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작물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인사표창이라고 했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을 이렇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먼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인데, 이 사상 또는 감정, 그래서 원래 요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 순서대로 보면 요거 1번을 얘기해야 되고, 2번을 얘기해야 되고, 인간 얘기해야 되고, 사상 또는 감정, 그리고 3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2, 3번 먼저 얘기할게요. 왜냐면 1번이 좀 요즘은 이슈여서, 네, 2, 3번을 먼저 얘기하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지 저작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뭐 희노애락 뭐 이런 것들이 감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윤리책에서 나오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뭐 공자, 맹자 이런 어떤 이 유명한 그런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철학적이거나 숭고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공자, 맹자가 자기의 견해와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사상으로서 정립해 나간 거잖아요. 그렇듯이 요 사상은 그런 유명한 석학이라든가 철학자들만의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라, 정립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고 정립한 것도 사상이에요. 예. 즉, 저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한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있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철학적이거나 숭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저작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표현해야 돼요. 표현. 예, 표현. 자, 우리가 이제 규범이라고 했을 때 규범에는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뭐 윤리 규범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도덕 규범이라든가, 뭐 종교 규범이라든가, 네,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법 규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윤리, 도덕, 종교 규범은, 이거는, 내심의 의사도, 네, 네, 판단을 합니다. 이 규범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해하고 싶은 마음, 부당하게 해하고 싶은 마음, 뭐 예컨대 뭐 살인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윤리, 도덕, 종교 규범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을 하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비판하는 거죠. 요게 이제 생각만 하는 것도 잘못됐다. 네. 그건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 종교적인 입장에선 더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판단합니다. 그 대신 이들은 뭐가 아니냐면 강제 규범은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비판은 할 수 있어도 네, 강제적으로 뭘 이렇게 깜빵에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법 규범은 어때요? 법 규범은 얘는 강제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싫다고 하더라도 깜빵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강제 규범입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법 규범은 이 규범들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강제 규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너가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뭐 상관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법은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내심의 의사로 갖고 있는 건 상관이 없다. 너가 무슨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다. 그 대신 이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뭐 살인을 시도했는데 살인을 성공했거나 만약에 그럼 좀 안 되지만 살인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미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살인죄, 예, 그리고 살인 미수죄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법 규범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 좋은 생각을 아직 외부로 표현을 안 했어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작물로 인정되나요? 아니, 저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네. 그러니까 표현이 돼서 이런 게 객관화돼야지 우리는 권리화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현도 안 됐는데 우리는 보호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거 외부로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그죠? 내 몸짓으로 이게 외부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표현이 되면 됐지. 그럼 실제 고정이 필요하냐? 예컨대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음악을 연주해 줬어요. 네, 그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앨범이라든가 CD 같은 게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그게 악보에 적혀 있어야지만 저작물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강의실에서 제가 이제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일이죠.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 그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저작권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표현했잖아요. 그거 어디 이제 녹음을 했나요? 그거 안 했어도 그거는 저작권이 생기는 경우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면 저작물이 아니지만 일단 표현을 하면 저작물이다. 이게 꼭 고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기엔 예외가 있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고, 자,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꼭 고정까지 요건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요게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제일 쟁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저작물이 되기 위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려면 저작권법은 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네. 그런데 저는 안 가봤지만 저기 이제 뭐 코끼리 같은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코끼리. 어디 있을까요? 뭐 태국? 그러니까 뭐 인도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 태국 가면 뭐 이렇게 코끼리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해서 코끼리를 갔더니 그 코끼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코끼리 주인이, 코끼리, 이게 주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코끼리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가가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렸겠죠?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이제 키우는 코끼리가 이게 지능도 있고 이게 잘하면 코끼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끼리 코에다가 붓을 이렇게 이제 쥐어주게 하고 여기서 코끼리한테 이렇게 그리도록 했어요. 어떤 도화지 같은데. 네. 그랬을 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그림을 그립니다라고 해서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이 화가가 자기 그림보다 이 코끼리 그림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코끼리가 그리니까 신기하니까. 예. 그랬더니 어떤 뭐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코끼리 그림과 유사한 그림을 이렇게 요걸 보면서 카피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화가가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저작권 침해 주장했죠.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저작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작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돼. 인간. 그러니까 이 화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화가가 코끼리 코를 잡고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코끼리가 그냥 자율적으로 붓을 코끼리 코로 잡고 그냥 자기가 이제 그려가는 대로, 코가 움직이는 대로 그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고요. 즉,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화가가 그렸다면 이건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만, 그죠?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만 요 코끼리가 그린 거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걸 카피했다면 이거는 뭐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이거는 이제 침해가 되는 거죠. 이게 침해가 되겠지만 이걸 카피한 거는 이건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요즘 어떤 쟁점이 있는가? 바로 AI예요. 자, AI가 창작을 했을 때 이 창작물이 저작물이 될 것인가에 있어서 뭐 AI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특히 이제 요즘 이제 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보다는 다른 시각, AI의 침해 문제를 더 얘기를 하지만 이 강의는 여러분들 이제 수강하신 분, 이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아시겠죠. 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때, 뭐, 학교에서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왜냐면 학교마다 이제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우리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 강의에서는, 하질 않는다. 보편적인 것만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습하시는데 문제는 없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AI가 창작한 게 이제 창작한 게 창작물이 되느냐? 예, 요것만 좀 얘기하면 사실 AI가 뭐 요즘 뭐 챗GPT 그래가지고 요즘 핫한 거지 사실은 요즘 핫해서 요즘 AI가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지 사실 AI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있었어요. 몇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AI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AI가 역사가 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AI를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하나는 약한 AI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한 AI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약한 AI는 뭐냐면 옛날처럼 이게 프로그래밍 하는 알고리즘을 짜는 개발자가 있어요.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이 AI는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결과물을 내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누가 창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AI?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붓을 가지고 그리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창작한 거예요? 붓이 창작한 거예요? 화가가 창작한 거예요? 당연히 화가가 창작한 거죠. 화가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한 AI는 어차피 그 개발자가 짜준 대로 결과물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붓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누가 창작했느냐? 바로 그 개발자, 사람이 창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저작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강한 AI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오는 AI들이죠. 예컨대 뭐 생성형 AI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발자가 개발은 했는데 개발자가 그 창작물 그러니까 그 결과물까지 예상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렇게 뭐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그 인포메이션을 학습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도록 개발을 한 거지.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창작자는 그 결과물 자체를 의도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이제 이거 만든 거예요? 강한 AI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AI는 사람이 아닌 관계로 요거는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요즘 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 정도로만 여러분께 이제 전달을 했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이제 창작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잖아요. 그러면 창작성이 있어야겠죠? 창작성이. 그죠? 여기 창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창작성이 어느 정도가 창작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특허법에 있어서도 진보성이 있어서 진보성이 어느 정도가 진보했다고 보는 거예요? 진보 정도에 따라 굉장히 이제 뭐 특허되고 이런 게 굉장히 첨예하게 달라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사표창,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니까 이 창작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서 네, 저작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인정될 수도 있고 굉장히 소수만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창작성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딱 이렇게 창작물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런 개념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규정해 놓고 있지 않고요. 그냥 이론과 판례에 의하고 있어요. 축적된 판례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판례에 의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판례를 종합해 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지금 표현을 안 해놨지만 뒤에 이제 판례 지문에서 간단히 보면 먼저 창작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걸 보고 뺏기면 안 된다. 카피하면 안 된다. 판례가. 두 번째,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 드러나 있어야 된다. 그 사람만의 개성이. 이 개성이라고 했을 때, 뭐 저는 아무튼 제가 뭐 음악 미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이제 학자분들이죠.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요. 물론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이제 쓰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몇 분 같은 경우는
그 글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패턴이 굉장히 좀 독특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논문 같은 거 볼 때 이제 사람의 이름을 보고 이제 논문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테스트 하듯이 사람 이름을 가리고 논문을 첫 페이지를 읽으면서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라고 하면 제가 다는 아니지만 몇 분 정도니까 독특하게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알아볼 수 있어요. 예. 이 글을 읽어봤더니 서론 부분을 읽어봤더니 이거는 이분이 쓰신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분의 이제 학식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글을 쓰는 어떤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저작자의 개성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작물에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특징이 저작물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타인의 저작물과 구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카피하지 않고 개성이 드러나 있고 구별 가능한 정도라면 우리는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 자, 여러분들 이 수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남의 거 보고 뺏기면 그거는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뺏기지 않는 거, 그냥 당연한 기본적인 어떤 요건이고, 그 다음에 개성이 드러난다, 구별 가능한다,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높은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작권법에서 얘기하는 창작성의 정도는 딱 정해놓은 거나 픽스, 딱 고정시켜 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구나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작성은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우리 무방식주의거든요. 창작을 하면 우리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데 실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그건 저작물로 인정된 것 중에 실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그 중에 이제 어떤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큰 소수겠죠. 그죠? 소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문화 향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아주 제한적으로만 저작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면 우리가 요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 저작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문화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뭐 높은 수준으로 보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저작자 본인의 객관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창작성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작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가 한강. 만약에 그분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죠? 아주 소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뛰어난 어떤 작가를 기준으로 창작성을 보느냐, 이제 누굴 기준으로 보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저작권법은 뭐냐면 저작자 본인 각각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치원생이 있어요. 유치원생이 있어요. 근데 이 유치원생이 전날 엄마한테 혼이 났는데 억울한 거야.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혼이 난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엄마는 왜 그랬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짐작한 거예요. 이랬을 거야. 그럼 이제 엄마 아닌데 그러면 이제 변명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유치원에 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억울함이 가시기 전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부모님께 오늘은 이제 부모님께 편지 쓰는 그런 코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고마워요 막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엄마한테 뭐 쓰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제 서운했던 거. 나를 좀 독립적인 인격체로 봐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쓰면 좀 그런가? 아무튼 엄마 뭐 서운했어. 그러면 유치원생이 쓸 수 있는 정도의 필력을 갖고 자기의 서운함을 편지를 썼어요. 담은 편지를 썼어요. 이 유치원생 수준입니다.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자신의 사상, 생각과 의견과
네. 그리고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 편지에 담겨져 있었겠죠. 필력은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죠? 그럼 이건 저작물이 될까요? 그럼요. 저작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의 저작물성을 만약에 한강 작가 수준으로 본다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근데 우리는 창작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굴 기준으로 본다? 예, 바로 유치원생이 그 편지를 썼다면 유치원생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사 표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간단히만 볼게요. 예, 우리 이제 창작성인데 창작성에 관련된 이론은 상당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 강의가 이제 대학교 한 학기용으로 이제 교양 강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만 잠깐 뭐 간단히만 얘기하면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이 두 이론인데요. 노동 이론은 그러니까 요게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한 것만 보호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 유인론에 따르게 되면 그러면 그 저작권을 그러니까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예술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높아서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너무 적기도 하고 또 예술성 같은 걸 판단하는데 예술성 같은 거 판단할 때 이게 이제 예술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객관성 담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노동이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땀을 흘렸으면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예, 그만큼 시간도 투자했고 땀도 흘렸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노동이론입니다. 예, 우리가 뭐 만약에 알바하면서 5시간 일했다 그러면 시간당 뭐 예컨대 1030원 곱하기 뭐 5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노동이론은 노력과 땀을 흘렸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된다. 여기 이제 노동이론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또 낮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봤을 때는 유인론은 너무 높고 노동이론은 너무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 어디선가를 봐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는 그러니까 절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제가 읽어볼 만한 부분을 이렇게 좀 글자체를 달리했습니다.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방은 안 해야 돼요. 그죠? 카피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상,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이게 뭐예요? 요걸 우리는 개성이라고 하죠. 아이고, 개정이 아니죠. 개성. 네. 개성이 있고 또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면 뭐라고 해요? 충분하다. 이 판례지문에서 이 충분하다는 말 속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구나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겠죠. 네.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저작물에 대한 판단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예. 판단과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뭐 저작물의 이제 분류,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